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 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하자 중국 견제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보다 30분 먼저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해 한일 간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연말까지 국민의 60%가 맞을 수 있는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2012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 설립한 요양병원은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종로 금은방 일대에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금괴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수금책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이 자금 세탁용으로 금괴를 팔려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행인들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난동을 부르다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택배기사가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고 밤 10시부터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등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통화를 하면서 북핵 문제와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통화는 오전 9시부터 14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미국민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선거 기간 내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감사를 표시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또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에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대응했으며 미국이 한국과 같이 대응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통화 직후에는 SNS에 양측의 한국전쟁 기념비 추모 사진과 함께 바이든 당선인의 한미동맹과 평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를 갖기로 해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와의 통화에서는 한국이 인도, 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일본과의 통화에서는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견제한 거죠.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인도 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바이든 당선인은 일본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선 중일 간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 조약에 적용된다고 재확인하며 일본 편에 섰습니다. 日米安保条約5条の尖閣諸島への適用についてコミットメントそのする旨の表明があり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 견제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기조로 삼았던 공화당 정권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이슈마다 중국과 견제와 협력을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언론이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가 일본이 한국보다 30분 먼저 이뤄졌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가 먼저 9시 정상통화를 제안했으며
일본과의 통화는 그 다음에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외부 행보는 우리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미국 제향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에 메시지를 던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든 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라고 쐐기를 박은 셈이 됐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찾은 조 바이든 당선인 부부. 화환을 함께 들고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린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합니다. 11일 우리나라 현충일에 해당하는 미국 제향군인의 날을 맞아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려고 찾은 것인데 당선 후 첫 외부 행보가 한국전 기념비 헌화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현장에서 공식 발언은 없었지만 한미동맹을 포함한 동맹관계 복원 의지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n alone. 이와 함께 차기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재차 쐐기를 박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참전공원 방문 후 트위터에 차기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영광과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느낀다며 참전 용사들의 가치를 배신하지 않는 최고의 사령관이 될 거라고 적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질세라 제향군인의 날을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내내 표정이 어두웠다고 하네요.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 코트를 입은 트럼프 대통령. 우산 없이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았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진행된 10분 내내 정면을 응시했고 펜스 부통령이 가슴에 손을 얹을 때에도 거수경례만 3차례 했습니다. 표정도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진지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어두운 표정이 대선 불복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 M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측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not shown a reluctance to break norms, and so I think it would not be surprising if he simply refuses ever to concede that he lost in a legitimate sense.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이 막판 역전으로 0.3%포인트 앞선 조지아주에서는 재검표가 확정됐습니다. 주 법은 득표율이 0.5%포인트 이내면 재검표 요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려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재검표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Obviously, this is a very close race, and people that were on one side of the aisle don't like the results, and I get that.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조지아를 제외하고도 매직 넘버인 270명을 넘는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승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호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백악관 문지기인 비서실장에 대선 승리를 도운 핵심 참모이자 부통령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론 클레인 변호사를 내정했는데 이미 거의 검증이 된 사람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도 총괄했었거든요. 신혜진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낙점한 론 클레인 변호사는 바이든의 30년 지기 복심으로 통합니다.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클레인은 1980년대 후반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던 바이든의 비서관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던 바이든의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에볼라 대응을 진두지휘한 이력에 주목합니다. President Obama, Vice President Biden have authorized an unprecedented whole-of-government response to the Ebola crisis. And the good news is that we're starting to see some results from that. 1호 인사 비서실장으로 클레인을 임명한 것은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클레이는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사례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Only about 150 Americans out of every 1 million has been tested, while in Korea, almost 4,000 out of every million people have been tested. 바이든 당선인은 클레인에 대해 오랫동안 같이 일한 귀중한 인재라며 지난 2009년 경기 침체와 2014년 보건위기 때 함께 역경을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추수감사절인 26일 전후 후속 인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전 세계가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난리죠. 우리나라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전문가 20여 명이 참가하는 첫 자문회의가 시작됐는데 어떤 백신을 얼마나 언제까지 도입할지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비공개로 백신 국내 도입을 위한 첫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의료계를 비롯해 백신 전문가 20여 명에게 자문을 구하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간 협상 진행 현황과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이 주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어떤 백신을 도입할지 기준을 논의 중이라며 이 기준에 따라 회사를 선정하고 최대한 안정적인 백신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1,000만 명분, 그리고 개별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 등 전체 인구의 60%인 3천만 명분을 올해 안에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서둘러 화이자 측과 접촉해 선구매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설령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되도록 많은 양을 확보하고 구매할 것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미 제약사인 모더나도 이달 말 백신 임상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마스크 없는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들어오면 이제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더 백신을 맞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독감 백신 논란을 겪은 터라 방역 당국도 그리고 시민들도 백신 도입과 접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143명. 국내 발생만 따져봐도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4차례나 100명을 넘어 위태위태한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국군복지당 관련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급증했고 강남 역삼역 관련 21명,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관련이 41명, 동작구 카페 관련 확진자도 9명으로 늘어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여전히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고 충남과 강원, 경남 등 비수도권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대구 예수중심교회 관련 확진자가 40명, 경남 사천에서도 소규모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된 천안에서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연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유흥가 한가운데 위치한 num소 주방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남성 종업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동료 3명도 감염됐습니다. 손님 3명까지 확진자는 모두 7명에 이릅니다. 좁은 실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이들은 모두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간 주점을 찾았던 123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CCTV와 QR코드 그 출입자 명부를 대조해 본 결과 거의 일치했습니다만은 혹시 그래도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 동시간대에 방문하신 분에 대해서 공개하고 7명의 확진자가 나온 해당 주점에는 긴급 폐쇄 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8월 인근 주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으로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직은 거리두기 1단계인 광주 지역. 유흥주점발 감염에 순천, 광양 등의 심상치 않은 확산세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코로나 관련 뉴스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유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무려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제가 거리두기 1단계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이 술집과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중점 관리 시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네. 또 결혼식장과 영화관, PC방, 학원, 상점 등 일반 관리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요양시설, 집회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네. 이렇게 분류를 해두긴 했지만 사실상 이 집을 벗어나면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외라고 하더라도 집회 현장이나 또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나 모임에서는 앞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네, 실내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사실 수영장도 포함될 텐데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이런 데서도 그럼 꼭 써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실제로 수영장과 사우나에서도 앞으로 물속이나 탕을 벗어나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휴식 공간이나 탈의실은 물론이고요. 이 열기가 나오는 사우나에서도 만약에 탕 밖에 위치한 사우나라면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 밖에만 나오면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 식당, 카페에서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네. 이 주문을 하거나 음식을 기다릴 때도 예외는 아니겠죠. 결혼식장도 마찬가지인데 단 신랑이나 신부,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만 식이 진행될 때 한해서 예외가 허용됩니다. 네.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을 출연할 네. 때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허용이 되는데 이 제작진들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저 역시 이 스튜디오를 벗어나면 바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좀 2m 이상 좀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마스크가 다 인정이 되는 겁니까? 예전에 뭐 그 방사형 마스크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 외품으로 허가가 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네. 다만 허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릴 수 있다면 면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 식약처에서 허가된 밸브형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네. 밸브형 마스크는 허가가 됐다 하더라도 착용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망사형 마스크 그리고 또 뭐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밸브형은 내가 숨을 내쉴 때 아무래도 열어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위험하다 이거군요. 생활하다 보면 왜 마스크를 잠깐씩 고쳤을 때도 있잖아요. 좀 뭐 가렵기도 하고. 그러면 그럴 때도 잠깐이라도 벗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단속에 걸리더라도 바로 고쳤으면은 과태료를 내진 않는 상황인데요. 이 단속 공무원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이 정부도 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일반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가장 확실한 코로나 백신이 마스크라고 하니까 내 위험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써야겠죠. 그리고 화이자에서 또 다른 백신 발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이번 달 말에 임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앞서 화이자의 연구 결과를 높게 평가했었던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은 모더나 역시 화이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다른 나라들의 접종과 부작용 여부를 봐가면서 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 다른 데 한번 써보는 거 보고 결정하자는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백신이 나와도 우리만 뭐 너무 늦게 맞고 확보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과 일본, EU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구 개매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 계약을 맺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방역 당국이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전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이자 신중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보자면 최우선적으로 백신의 안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기본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면서 또 동시에 백신을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사들, 화이자나 이런 곳들이 되겠죠. 성구매 협상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구매까지 마친 미국과 유럽, 일본과 달리 우리는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평가 역시 신중히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오늘 저녁엔 코로나19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도 열리는데요. 해외 백신 도입과 관련한 기준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우리 전세기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중국 시안과 텐진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삼성전자 전세기 2편이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양국 기업인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전세기 2편 역시 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였는데 중국이 이번 주 초 삼성에 돌연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한중 외교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에 중국이 내린 조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고 국내는 잘 통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유입자에 의한 코로나 재창궐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외교부 당국자 역시 오늘 이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중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우리 기업인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이틀만 격리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28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니까 피해도 크고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강요미수 수사 도중 일어난 독직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자 오히려 추미애 법무장관이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아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원래 검찰총장이 정하는 거니까 사실상 묵살했다고 봐야겠죠. 추 장관은 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장인 정진웅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석 달 만에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업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추 장관은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을 진상조사하라며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을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가 비밀을 해제를 안 한다고 해서 그걸 강제한다는 거는 진술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법정에서 정언 거부권 행사를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안팎으로 법무부 장관이 다소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지 기자, 아직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12년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와 함께 재단을 세워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을 설립했는데요. 해당 병원이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동업자들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 씨는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동업자 구모 씨가 무혐의 처분에 단초가 된 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 측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동업자와의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아내에 대해서도 계속 강제 수사가 있었는데 장모까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속도가 아주 빠른데요?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팀은 윤 총장 아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세무당국에서 과세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장모 최 씨까지도 소환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인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윤 총장 일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지만 중앙지검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두 사건 모두 추 장관이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수사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만류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대검 특활비를 조사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당시 산자부 장관의 거친 언사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상황 서남빛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 이튿날도 특수활동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특활비 점검은 장관의 권한이라며 대검찰청의 특활비 사용에 문제를 발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진상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만류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낮추지 않은 겁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법무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공개하라고 주장했지만 추 장관은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과거 박상기 전 장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고 이미 결산 심사를 받아서 끝난 거고요. 그것이 위법도 아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거친 언사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 보고서에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처리해야 하는 전년도 결산안을 오늘에서야 본회의로 넘기면서 9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총장은 정부 여당 사람이라며 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에 소속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론 지지도가 높은 것은 국민이 정권을 심판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부 여당 사람인 점을 강조하며 야권 대선 후보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치 안 하겠다는 윤 총장을 추미애 장관이 자꾸 정치로 밀어넣고 있다며 추 장관에 대한 공세에만 집중했습니다. 적인지 동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달만 좀 참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 총장에 대한 당 지도부 거리두기 배경에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데 대한 TK 지역의 반발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제1야당을 집어삼켰다며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신드롬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야권의 더 큰 원심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6일 유승민 전 의원 복귀식에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 안철수, 윤석열 등 당 밖으로 쏠린 시선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보행로 난간에 등을 기댔는데 난간이 통째 9m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댄 사람도 함께요. 난간은 볼트 곳곳이 녹이 슬고 아예 너트가 빠진 곳도 있었는데 언제 설치되는지도 모르니 당연히 관리가 안 되고 있을 수밖에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가 바닥에 쓰러진 남성에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보행로 난간에 몸을 기댄 30대 남성이 난간과 함께 9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 도시철도 명륜역 출구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당시 남성은 난간에 두 팔과 등을 기대는 순간 난간이 뒤로 쓰러지며 같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적적으로 경사진 벽면을 따라 굴러떨어지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안면부 찰가상, 손가락 찰가상, 그 외에는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사면이 있어가지고 그 심각한 부상은 남성과 함께 떨어진 난간입니다. 폭 3m짜리 난간을 여러 개 이어 붙여놨는데 그중 한 부분이 통째로 분리됐습니다. 떨어진 난간은 볼트 대부분이 녹이 슬었고 너트가 빠진 곳도 있습니다. 소형 카메라로 난간 연결 부위 내부를 살펴보니 다른 곳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저 시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매우 불안하죠, 전체가 다. 경찰은 해당 구청과 난간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점검과 부실 시공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서울 종로의 금은방 일대에서 금괴를 매매하려다 수금책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금괴를 현금으로 바꿔오거나 이 현금을 주고 금괴를 사오는데 보이스피싱 일당이 돈 세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0대 남성이 한 금은방에 들어섭니다. 금괴를 건네고 수표 다발을 받아가는 이 남성. 연신 카톡만 주고받다가 돈을 받자마자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2,500만 원어치 금괴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남성은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몇 년도에 사신 거냐고 여쭤봤을 때 그분은 4, 5년 정도 됐다, 투자로 샀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골드바에 표기되어 있는 연도가 2000년 8월 달 거였어요. 불안해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카톡을 주고받았고 해당 남성은 이전에도 2차례 돈 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하루 뒤인 지난 10일에도 종로가에서 또 금괴를 이용해 1억 원어치 돈 세탁을 시도한 남성이 금은방 주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찾으러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물건을 안 준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왔지 이런 그런 표정이었어요. 취업한 지 며칠이 됐냐라고 했을 때 이틀 됐더라고요. 사람이 밑에서 기다리고 전달을 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남성에게 수금을 지시한 조직을 뒤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위해 금괴를 매매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50대 남성이 행인들을 둔기로 묻지마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는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만 억울한 거죠.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난데없이 긴 파이프 모양의 둔기를 휘두르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행인들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둔기로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맥주 박스와 쓰레기통을 내던지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게 다시 둔기를 휘두릅니다. 지난 10일 50대 남성이 행인들을 둔기로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만한 저기로 막 때리고 그러니까 막 이쪽 보더니 막 손 때로 막 이쪽으로 막 소리를 꽉꽉 때리고 무섭더라고 하냐고.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 뒤 술에 섞인 남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구를 든 폭행은 특수폭행이어서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일반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되지만 둔기나 기타 도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에 해당되어 5년. 서울 중부경찰서는 남성을 특수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신체를 촬영한 이른바 몸캠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영화배우 하정우 씨와 주진모 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뜯어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조직원이었습니다. 김종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6살 박모 씨 등은 SNS를 통해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보내 상대가 신체 부위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하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3명으로 피해액은 13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협박 혐의로 주범 박 씨 등 조직원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하정우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이들과 같은 조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 씨 등은 같은 조직 내에서 휴대전화 해킹과 몸캠 피싱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하 씨에 대한 협박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총책이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검거를 위해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가 오늘 오전 2시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만 4천만 명 넘게 이용하니까 불편이 아주 컸다는데 유튜브 측은 왜 장애가 발생했는지, 피해 보상을 해줄 건지 등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화면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도 영상은 나오지 않고 오류가 발생했다는 문구만 뜹니다. 이 같은 유튜브 먹통 현상은 오늘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국내에서만 4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계속 동글뱅이가 계속 돌아가기만 하고 1시간쯤 뒤에 다시 확인해 봤을 때도 재생이 안 되고 있었던. 코로나19 여파로 유튜브 생중계로 포럼 등을 진행하던 기업들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삼성 SDS가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개발자 컨퍼런스는 참가자 수천 명이 제대로 강연을 듣지 못해 뒤늦게 편집본을 올리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는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장애 발생 사실을 직접 알리기는커녕 SNS를 통해서 다시 된다, 미안하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렸을 뿐입니다. 원인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유료 회원제도 운영하면서 피해 보상 여부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만 20억 명, 글로벌 영향력에 걸맞게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벤또, 사쿠라, 일본 말이죠.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억 원을 들여 방언 사전을 발간했는데 여기 일본 말이 다수 수록돼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뒤늦게 이 사전을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발간한 방언 사전입니다. 대학 교수 등 18명의 연구진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벤또라는 말이 전라도 방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뜻하는 일제 잔재인 일본 말입니다. 사전을 확인해 보니 벤또 말고도 사쿠라와 구루마 등 일본 말이 수두룩합니다. 외래어도 그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면 우리는 그걸 사전에 올렸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언 사전에는 술빵과 떡가래 등 표준어는 물론 한자어도 실려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방언 사전을 제작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3년. 제작 비용은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사전이 부실하게 제작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언이라고 하면 그 지방의 특수한 언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벤또나 구루마 이런 일본 말을 전라북도 방언이라고 해서 방언 사전을 만든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고 수치스럽다. 전라북도는 읍면동과 공공도서관에 방언 사전 수백 권을 이미 배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그 방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자 전라북도는 배포된 사전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근친혼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과 유전질환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 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없어진 건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신 8촌 이내의 근친혼만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육촌 관계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A씨는 현행 민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쟁점은 근친혼의 범주를 어디까지 규정해야 하는지입니다. 헌재 공개 변론에서 A씨 측은 해외 사례에 비해 국내 근친혼 금지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며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주된 근거인 유전질병 발현 위험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범위 6촌 내지 8촌의 경우 거의 무해하다. 즉 비친족 혼과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고. 반면 법무부 측은 외국 입법 사례가 무조건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여전히 우리나라 민법은 8촌 이내 혈족을 친족으로 인정한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조만간 내릴 방침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자가혈, 그러니까 본인의 혈액을 이용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은 회복력이 좋다는 이유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술이 불법으로 간주돼 지금 이 시술을 하는 수천 명의 치과 의사들은 모두 다 범법자가 돼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대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환자의 혈소판으로 임플란트 이식 재료를 만듭니다. 이 재료는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자가혈 임플란트 기술인데 치과 의사 신모 씨는 이 기술을 15년 동안 써오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2년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기술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법 시술로 규정해 고발까지 당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심평원 내부 회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이 기술이 기존에 사용하던 의료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사용 가능하다는 결정이 났던 겁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옛날부터 해온 그 원심분리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존 기술로 봤던 건데. 회의 결과와는 반대로 보고서로 작성되는 과정에서 불법 기술로 바뀐 건데 심평원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고 제가 전체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심 씨는 회의 녹취록에 대해 2차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심평원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PRF 임플란트를 검색해보면 5,000개 이상의 홈페이지 블로그 글이 검색됩니다. 졸지에 모두 의료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치과 의사가 범법자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은 심평원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2주째 올랐습니다. 전세난 불똥은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대도시로 번지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방 아파트 값은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40년 연식의 4천 가구가 넘는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단지입니다. 수년째 4억에서 6억 사이를 오르내리던 34평 전세가 계속 오르더니 최근 10억 원의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전셋김 매매가 제한된 데다 재건축 실거주 규제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였기 때문인데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품귀 현상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4,400이 선세대 중에 없어요. 하나도. 물건이 없으니까 내밀지를 않으니까. 손님들이 줄 서 있는데도 해주지 못해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번 주에도 0.27% 오르며 72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울산과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 전세 가격 역시 상승폭을 키우며 전국이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불안해진 전세 시장은 매매 가격까지 끌어올려 지방 아파트 값은 8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새 임대차법이 지방에서도 임대 매물을 감소시키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오르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까지 뛰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서울의 전세난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버리는 수도권의 쓰레기는 지금 인천에 묻고 있습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오늘 인천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영흥도의 한 공터입니다. 2025년부터 인천 쓰레기를 태워 묻을 새 매립 예정지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이 30년 가까이 같이 써온 현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곳인데 단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는 안 받습니다. 5년 전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곳을 찾자고 합의하고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꿈쩍도 안 하자 인천시가 독자 노선을 택한 겁니다. 우리부터 우리의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내부로부터 발생지 처리원 측에 입각한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울 때 서울시와 경기도가 앞으로 5년 안에 각자 쓸 매립지를 만들지 못하면 2,300만 명이 배출한 쓰레기가 갈 곳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런 새로운 매립지 조성 계획은 인천 안에서도 벌써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예정지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독선 행정이고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임을 선포하면서 즉시 처리하라! 친환경 매립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4곳의 소각장 신설을 두고도 극심한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올해에만 택배기사 등 택배 노동자 13명이 숨지자 정부가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 5일 근무를 도입하고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못하게 막겠다는데 그러려면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올해 과로로 인한 택배기사의 죽음이 잇따랐습니다. 배송 중에 심지어는 가족 여행 당일 숨진 경우 등 벌써 10명째입니다. 앞선 5년간 사망한 택배 노동자 수와 맞먹습니다. 이에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는 노동자들의 집회가 이어졌고 과로사는 안 된다. 분리인력 즉각 투입하라. 투입하라. 일부 택배 회사에 사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택배 기사들의 과도한 업무를 막을 대책을 내놨습니다. 회사별로 여건을 고려해 하루 일할 수 있는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분류 작업을 위한 추가 인력을 충원토록 했습니다. 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해 택배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택배기사의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택배 회사들의 책임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택배 회사들이 명확하게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논의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부 대책을 마련할 협의회가 다음 달 구성되는 가운데 택배 기사들의 근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무궁화장이 노동계 인사에게 추서된 것은 처음으로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브랜드를 합성한 이색적인 제품이 편의점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출시 사흘 만에 첫 생산 물량 10만 개가 다 완판됐을 정도죠. 밀가루나 구두약 브랜드 이름을 딴 맥주가 있다고 하는데 일명 재미형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맥주 이름에 밀가루나 캔골뱅이 상표, 심지어 구두약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용기에 1990년대 옛 서체와 디자인을 살린 팝콘까지 엉뚱해 보이는 상표를 단 제품이 호응을 얻으면서 재미로 상품을 소비하는 컨슈머란 용어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SNS 인증하거나 그다음에 맛보거나 구매하거나 이런 경향이 많이 돼가지고
복고풍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른바 뉴트로 감성 제품은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이 주 고객입니다. SNS 올리기도 좋고 지인들한테 선물해도 되게 재밌어하고 젊은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재미, 이른바 가잼비를 추구하는 데다 본인이 겪지 않았던 시대를 느껴보려는 감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MZ세대에게 레트로를 현대적 관점에서 살리는 그런 시도가 따뜻한 그런 마음을 좀 불러일으킨다라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상품명 하나가 잔잔한 웃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아세안 정상외교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를 묶는 기존의 신남방 정책에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협력까지 강화하는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죠. 문 대통령은 내일 한 메콩 정상회의, 모레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 다음 날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RCEP 정상회의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특히 전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34억 명에 해당하는 RCEP 정상회의 서명식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거는 중국이 주도하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5일 아세안 정상회의 마지막 날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 RCEP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하는데 34억 명을 아우르는 메가 FTA입니다. 인도는 지난해 불참 선언을 한 만큼 올해 참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다자 무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이 주도한 협정인데 바이든의 당선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시절 탈퇴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복귀를 시사한 만큼 우리 정부에도 가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TPP가 그때도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과연 이것을 복원할 때 그 다음에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외교부는 이번 협정은 시작 자체가 아세안 국가 위주인 만큼 중국 주도 협정이 아니라며 CPTPP 가입에 대해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RCEP 협정으로 무역 다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미국의 TPP 복귀에 따라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구속돼 있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고 호소했다는데 보석 보증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백발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수원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8월 1일 구속된 지 104일 만입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러시면 안 돼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인 이 총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인 이 총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허가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대신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주거지 제한, 그리고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을 축소해 보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18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북반부에 겨울이 다시 찾아오면서 코로나19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 평균 2,600명의 확진자가 속출한 뉴욕은 물론 스페인과 스웨덴 등 유럽에서도 야간 봉쇄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의 한 선별진료소 앞에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탓에
간이 의자를 펴고 자리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뉴욕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2,6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22%가량 증가했습니다. We need more testing sites, it seems. 상황이 이렇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식당과 술집, 체육관 등의 밤 10시 이후 야간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 주 정부도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고 Tonight, I've signed Executive Order 94 advising Wisconsinites to stay home to save lives. 스페인과 스웨덴 등 유럽에서도 야간 통행 금지나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43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러시아는 산모 확진이 잇따르며 산모와 신생아를 떼어놓고 있습니다. 아시아 역시 겨울철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1,500명을 넘어서며 3차 유행기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됐고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중국 역시 텐진과 산시성 등에서 확진이 잇따르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우리 군의 예비 병력이죠. 예비군이 창설 52년 만에 처음으로 원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 원격 훈련을 받으면 내년 훈련 시간을 2시간 줄여준다고 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다음 주 16일부터 내년 2월까지 예비군 훈련이 원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예비군에서 원격 훈련이 실시되는 것은 1968년 예비군 창설 후 처음입니다. 앞서 군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9월부터 예비군 소집 훈련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된 올해 예비군 훈련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 21일 24시까지 예비군 훈련 원격 교육을 실시합니다. 원격 훈련은 올해 기준 1년 차 이상 예비군 중 희망자에 한해 진행되며 수강 완료 시 내년도 예비군 훈련 2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원주와 화천, 홍천의 초등학교 교장 1명과 교감 3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내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24곳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기자 등 전문가가 협력해 허위 정보를 가리는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이 출범했습니다. MBN을 비롯해 지상파 3사, YTN, 한겨레 신문 등 언론사 11곳과 법률 분야 사실검 등 로체크, 시민 팩트체커 33명이 활동하는데 회원 가입을 한 시민은 누구나 검증 대상을 제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꿈의 골프 대회 마스터스가 잠시 후 84번째 막을 올립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2연패를 노리는 가운데 괴물장타자 디셈보의 도전이 눈길을 끕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람이 연습으로 티샷 한 공이 물 위를 3번 튀어 그린에 오르더니 50여 미터를 굴러 경사면을 타고 홀컵에 뚝 떨어집니다. 코로나19에서 돌아온 세계 1위 더스틴 존슨도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도 연습 라운드로 예열을 마쳤습니다. 최고 스타들이 그림 같은 코스에서 구름 관중의 환호를 자아내는 꿈의 대회 마스터스. 코로나19로 84년 만에 처음 4월이 아닌 11월에 무관중으로 진행되지만 오거스타 골프장도 선수들도 그만큼 준비할 시간을 더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통산 5번째 우승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타이거 우즈의 통산 최다 우승 타이와 사상 첫 2회 2연패 도전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From there, I really haven't, as I said, haven't put all the pieces together, and hopefully that'll be this week. 도박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선수는 올해 체중을 20kg 불려 400야드 가까운 드라이버를 날리는 괴물 장타자 디셈보입니다. 전장이 길고 러프가 얕은 오거스타가 장타자에게 유리한 만큼 디셈보가 US 오픈에 이어 메이저 2연패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 임성재, 안병훈, 강성훈이 출전해 잠시 후 9시부터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춥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따라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내일 수도권과 충청, 대구를 따라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전북 지역도 밤부터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다 오후에는 국외에서 미세먼지까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날은 포근한 편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8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한낮에는 18도로 온화한 편입니다. 다만 기온차는 10도가량 벌어져서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따라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 내륙에는 내일 아침 안개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광주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로 건조함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일자리가 있긴 있는데 무려 6,000k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이 콜롬비아 청년은 일자리가 있는 칠레를 향해 3개월째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화장실 청소를 해주는 대신 한 끼를 해결하면서요. 도착한다고 취업이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취업에 도전하는 이 청년의 집념만큼은 칭찬을 받아도 될 듯하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